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죠. 저는 몇 년 전 인생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계속 두고두고 후회되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떨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무기력하게 맞고만 계시는 어머니, 그런 집이 싫다고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언니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집에서 방에 들어가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우는 날이 거의 매일이었어요. 자연히 성격도 소극적이고 음침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성적도 바닥을 쳤죠. 학창시절은 우울하고 어두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폭력적인 아버지가 너무 싫었지만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와 어머니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남긴 유산이 있으시긴커녕 빚까지 몇 천만 원 안겨주고 가셨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큰 액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다리가 불편하셨던 어머니가 2인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오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일을 구하러 다니셔도 한계가 있었죠. 다행히 마음씨 좋은 주인분이 식당에서 주방 일을 시켜주셔서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지만 오래 서 계시기도 힘든 어머니라 얼마 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생리대를 빌리고 뒤에서 욕하는 말을 들을 때도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떡볶이 한 접시 사 먹을 돈이 없어 항상 먼저 집에 갈 때도 샴푸가 떨어져서 얼음장 같은 물에다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가난의 끔찍함을 느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힘들게 몸으로 일하며 벌어온 돈이 다 빚 갚는 데 들어가니 그때의 기분은 정말로 처참했고요. 그때는 어머니를 정말 많이 원망했었네요. 이렇게 가난하게 불행하게 키울 거면 왜 낳았냐고 모진 말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씀밖에 안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표출할 데 없는 분노를 다 어머니께 쏟아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어머니도 불쌍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다 어머니 때문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빚만 다 갚고 바로 시집을 가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빚을 다 갚고 싶었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이곳저곳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어머니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시며 진통제를 먹고 주무시는데 약효가 떨어졌을 때 끙끙거리던 소리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병원 좀 가라고 소리치며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듣기 싫어 데려간 건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로 여기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은 저를 낳은 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쿡쿡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빚을 다 갚고 월세방을 전세방으로 바꾸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서 몸을 혹사시키는 일 말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사무직으로 이직을 했죠. 일을 앉아서 하니 집에 가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울하고 칙칙한 방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늙은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저를 반겨주시니 제 처지가 너무 암울해 보였거든요. 반대로 회사에 있으면 늘 화사한 사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회식도 항상 늦게까지 참여하고 사원들과 저녁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어머니는 항상 제가 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싹바느질 같은 걸 하고 계시다 웃으며 절 반겨주셨죠. 그렇게 회사에 다니다 마음이 맞는 한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한 상사가 저의 밝은 모습이 좋다며 수줍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죠. 그가 밝은 모습이 좋다고 하니 저는 저희 가족 사정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저의 밝은 모습에 반해 다가왔지만 어두운 면을 보면 돌아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와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정말 듬직하고 한결같은 남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울면서 제 가정사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않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다 마치고 나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 남자의 표정을 살폈죠. 워낙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잠깐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일 당장 저의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저의 가정사를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졸였었네요. 이 남자가 제가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저와 헤어지려고 하려나?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괜히 말했나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니 언젠가 꼭 말해야 하는 일이었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일을 했습니다. 내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일에 집중도 할 수 없었어요. 겁을 먹으니 속이 안 좋아서 점심도 거르고 일을 하는데 실수가 잦고 안색도 창백하다며 사람들이 모두 조퇴하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조퇴하고 집으로 먼저 갔어요. 남자친구는 몸이 아프면 다음에 갈까 연락을 주었지만 마치 사형 선고의 유예기간이 더 길어지는 기분이어서 오늘 오라고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빨리 조금이라도 단장하고 집도 치우자고 어머니를 닥달했네요. 의아해하시는 어머니께 남자친구가 엄마를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니 화색이 되시고서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들뜨신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봐야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어 어머니가 적어주신 재료들을 얼른 사왔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오래 하셔서 요리 하나는 자신 있어 하셨거든요. 생활비를 아껴야 했지만 갈비찜에 잡채에 부침개에 생선조림에 참 많이도 준비하셨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맛이 잘 들게 재워놓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면서요. 퇴근 시간이 되고 드디어 남자친구가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호들갑을 떨며 남자친구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또 불만스러웠죠.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꽃다발을 선물하고는 차려오는 밥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어머니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일까 긴장하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과일을 깎아오시는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같이 허물없이 보여서 참 친화력이 좋다고 생각하였죠. 한참을 이야기하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무릎을 꿇으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프신 몸으로 혼자 이 사람을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평생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게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린 뒤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시부모님 역시 남편과 같이 좋은 분들이셨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남편이 모은 돈과 시댁이 지원을 받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몸만 덩그러니 시집가는 셈이니까요. 예단과 예물도 다 생략하자고 말은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셨고요.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제 가정사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지 식사에 초대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잘 살아왔다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네요. 물론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받은 일이었지만 언제 저의 약점이 책잡힐까 두려워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처지를 이해한다고 다가왔던 사람들도 뒤에서는 안 좋게 험담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자주 겪어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었거든요. 앞에서는 저에게 고생 많았다, 참 바른 아이다 칭찬하셔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가정 환경이 저래서 그렇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기분 나쁠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절 맞이해 주셨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손님이 무슨 일이냐며 쉬게 하시고 정 가만히 있기 불편하면 과일이나 좀 깎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시고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명절에는 다 같이 요리하고 제사상 차리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일해서 힘든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표현은 서툴지만 저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몸으로 표현했죠.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남편은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쓰레기를 버려준다던가 각종 집안일을 묵묵히 도와줬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음날 퇴근하면서 사오고 저 생각나서 사왔다며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무뚝뚝해서 애정 표현도 스킨십도 서툴지만 충분히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또 남편은 저희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에게 말 안 하고 어머니에게 음식이나 가방 같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어머니를 챙겨주는 게 싫었습니다. 괜히 불우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으로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에게 남편 돈으로 다달이 50만 원씩 용돈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염치가 없었죠. 그만큼 제가 더 절약하려고 하고 저에게 드는 돈을 줄였지만 제가 수입이 없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어머니의 생계를 챙기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선물을 보낸다고 하거나 찾아뵙다고 하면 일부러 바쁘실 거라고 핑계를 대거나 나중에 가자고 말렸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보다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시댁에게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찾아가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니 암에 걸리셨고 이미 손 쓸 수도 없이 늦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고통이 상당하셨을 텐데 왜 이제야 왔느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었지만 원망스러운 감정이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지 어머니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실로 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랜 식당 일로 퉁퉁 부르튼 거친 손이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네요. 저는 못난 딸이라는 죄책감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이 되어서 마냥 슬퍼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시댁이나 남편에게 또 손을 벌리기는 싫었지만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병간호를 하러 왔다 갔다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머니의 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건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도 어머니는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시고요. 아주 못된 생각이지만 저는 참 부모복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행복하게 오래 살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미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지원을 받아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6개월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6개월이 유일하게 제가 딸 노릇을 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이 참 많고 밝은 분이셨어요. 본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까르르 웃는데 마치 소녀 같더라고요. 어머니와 대화를 그리 오래 나눠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국화꽃 옆에 놓인 영정사진을 보니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오며 무너졌습니다. 남자 잘못 만나 그렇게 고생만 하고 좋은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르게 가버리시냐고 정말 밉다고 소리치면서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남편과 시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셔서 그때 저는 이분들이 변하지 않고 제 옆을 평생 지켜줄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도 하고 시부모님은 저를 집에 초대하셔서 근사한 생일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 제 생일인 것도 잊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조심스레 저에게 어머니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들이 알아본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바로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먹고 있으니 어머니가 차려주신 미역국이 생각나서 또 한바탕 눈물을 흘렸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시부모님이 알아보신 납골당은 거의 1,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절대 안 된다고 시부모님께 말 좀 잘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이해를 못하고 대체 왜 거절하느냐 물어서 저는 울면서 제발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짜증난다는 말투로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빚이냐고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우기고 우겼어요.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고는 알았다고 이야기를 끝냈고요. 그 뒤로 남편이 시부모님과 잘 이야기를 했는지 더 이상 그 일에 대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든 병원비, 장례비 등을 생각하며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남편이 친정어머니 이야기만 꺼내면 저는 여전히 불편해하며 이야기를 꺼렸어요. 제가 남편과 시댁에 빚을 졌다는 사실이 무겁게 마음을 눌렀거든요. 그로부터 1년쯤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꽃다발을 선물해주고 시부모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며 갖고 싶은 건 뭐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시댁에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파티도 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죠. 남편은 여전히 표현을 별로 하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절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쯤 되던 어느 날 저는 자는 남편 옆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문자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쓴 사소한 카드 내역 알림을 보며 이날은 뭘 먹었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죠. 도중 6만 원이 ATM기로 인출된 내역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쓸 일이 있었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건너 올라가니 ATM기로 5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보였습니다. 저는 왜 현금이 몇백만 원이나 필요한지 궁금해서 내일 일어나면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퇴근한 남편에게 몇 개월 전에 몇백만 원을 현금으로 뽑은 내역을 봤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니 남편이 굉장히 당황하며 쓸 일이 있었다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당황하는 남편을 처음 보기도 했고 저에게 뭔가 숨기는 일도 처음이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계속 추궁하니 그냥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정말 상처받았네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몇백만 원이 현금으로 필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유흥업소나 바람을 피우는 데 드는 돈이 먼저 떠올라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인데 이런 일부터 떠올리다니 제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을 뽑아서 쓸 일이 있었는지 납득이 되는 좋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6만 원을 뽑았던 것도 모텔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끔 어딘가로 통화를 하다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 끊는 일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증거를 잡으려고 요즘 연인들끼리 유치추적이 되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고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이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다행히 따로 비밀번호는 걸지 않아서 어플을 설치하고 제 휴대폰과 연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남편의 위치를 계속 확인했는데 집과 회사 외에 이상한 동선은 없었어요. 가끔 회식을 하는 날에도 간단히 마시고 빨리 들어와서 의심 갈 만한 일이 없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의심되는 돈에 대해서도 있자라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일이 되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저보다 빨리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저는 감동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저녁에 파티하면 되지 왜 아침부터 힘들게 생일상을 차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당황하며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침에 미리 생일상을 차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드디어 우려하던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숨기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밥을 먹고 남편을 배웅하고 저는 퇴근 시간에 위치 추적 어플을 확인하고 여차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머물러 있는 남편의 위치 GPS를 바라보며 제발 아니길 빌었어요. 사실 맞다고 해도 남편과 이혼할 용기도 없어서 마냥 아무런 일도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을 하기도 전에 오후에 회사를 나가는 겁니다. 점점 더 회사와도 집과도 멀어지는 남편의 동선을 보며 서둘러 택시를 불러 타고 기사님께 지금 남편이 있는 위치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가는 방향에 따라 계속 목적지가 바뀌니 기사님도 짜증이 나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손과 목소리가 벌벌 떨리는 제 모습을 보시며
아무 말 없이 운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경기도까지 가서 한 곳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기사님께 최종 목적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머릿속에 바람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여자와 멀리까지 놀러간 남편의 모습이 그려져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니 밤새 그 여자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눈물이 나오고 몸이 추워지며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뱃속의 아이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바람 현장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쫓겨나 다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겠죠.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 아이에게 아빠도 없고 돈도 없는 힘든 삶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싫어했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고도 저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평생 남편을 의심하고 전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조금 괴로우면 지금까지처럼 행복한 삶과 부부를 연출할 수 있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쭈그려 앉은 지 몇십 분이 지났을까? 저는 결심하고 남편을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으로 조금 들어가니 사무실이 보이고 조금 더 들어가니 그곳은 바로 납골당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그냥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넓은 곳이어서 남편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남편은 깜짝 놀라 제게 전화를 했고 사무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했다고 다 사실대로 말했죠.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으니 당신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 어딘가로 이끌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장모님의 유골을 이곳에 모셨어.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장모님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싫어하고 이야기조차 하기 싫어해서 비밀로 하려고 현금으로 뽑아서 돈을 냈어. 납골당은 거의 1,000만 원 아니었어? 그럼 6만 원 현금으로 뽑은 건 뭐야? 당신이 부담스러워해서 조금 덜 비싼 곳으로 했고 2년마다 관리비를 내야 해서 안 들키려고 그것도 현금으로 했어. 이 말을 듣는데 나는 완전히 불효녀의 나쁜 아내가 된 것 같아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빚을 졌다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고 이런 남편을 의심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죠. 남편은 제 표정과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어머니의 유골이 모셔진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유골함 앞에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가우면서도 죄송했죠.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무슨 마음인지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장모님도 당신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고 당신도 딸로서 많이 노력했어. 이만 장모님도 당신도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열했네요. 차를 타고 집에 와서 남편은 지금이라도 파티를 하자며 미리 사뒀던 와인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잘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저희 어머니를 뵙고 청혼했을 때부터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전 그제야 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 저를 미워했던 마음을 없애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저를 위해 애써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죠. 저의 가난은 어머니의 탓만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를 키우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셨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만 제가 빚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빚에 짓눌려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물질적 빚뿐만 아니라
제가 시댁과 남편에게서 받는 도움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빚으로요. 아마 시부모님과 남편도 제가 호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둘만 파티하지 말고 시부모님을 뵙고 싶다며 바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왜 둘이 오붓하게 즐기지 않고 본인들을 찾아왔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면서 시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완전히 두 분과 남편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두 분을 진짜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날들 잘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묵묵히 들으시다가 어머님은 눈물을 보이시고 아버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또 진정한 하나의 가족을 만들게 되었네요. 이제 저는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제 생일이자 어머니의 기일마다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마냥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한 어머니의 희생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만나 꼭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여자입니다. 시간이 날 때면 유튜브에서 사연을 자주 들어요. 저만 힘들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내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너무 어렸기에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5,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하는 모습은 엄마께서 제 머리를 빗겨주시며 펑펑 우시던 모습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던 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죠. 그 후 엄마는 제가 자는 사이 짐을 챙겨 나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연락도 없으셨고요. 자라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엄청 크게 느꼈네요. 엄마 손을 잡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에게 울면서 엄마를 보고 싶다고 투정도 부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아빠가 혼자서 술을 드시며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린 마음에도 더는 투정을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아빠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뭐랄까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에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그리고 가끔은 눈물나게 보고 싶기도 했지만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국 아빠와 저를 버렸다는 원망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덮어버렸네요. 아빠는 참 대단하셨던 게 일도 하시고 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혹시나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이라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예쁜 옷에 여기저기 배워오셔서 머리 손질도 예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인지 자라면서 엄마가 없다는 걸로 놀림을 받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또한 아빠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알았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 말씀도 잘 듣는 딸이 되려고 나름 노력했었네요. 그러다 아빠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아빠가 재혼을 하시고부터입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 준비하셨고 또 자신 있던 일이시기에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크게 성공가도를 달렸네요. 사업이 잘 되니 아빠의 주변에는 새로운 친구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친구분의 소개로 여자를 만나신 거죠. 아빠는 재혼을 결심하신 후 저에게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재훈아, 재훈이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순간 아빠가 물으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저는 당연히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네요. 그러자 아빠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새엄마가 될 아주머니와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어린 제 눈에 무척이나 예쁘더군요. 한창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나이였으니 예쁜 아줌마라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네가 재은이니? 아주 영리하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 친해져야 돼. 웃으면서 말하는 새엄마를 보는데 아주 짧은 순간 공포심 같은 게 들었네요. 그때야 워낙 어렸으니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도 몰랐죠. 나중에서야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처음엔 새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꽤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용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다 드리고 편지도 쓰곤 했었죠. 그런데 새엄마는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계셔야 그나마 고맙다, 예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을 뿐이었죠. 결국 어린아이였던 저는 새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엄마에겐 그것마저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나 봐요. 하루는 아빠가 새엄마의 기념일이었는지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 선물을 풀어보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보,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빠가 새엄마에게 사준 가방을 보며 그게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예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저 새엄마가 좋아하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쁘다. 나도 크면 아줌마처럼 되고 싶어요. 뭐, 잘 보이려고 아무 소리나 짓거렸으니 어른들 귀를 속일 수야 있었겠어요? 한참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며 좋아하던 새엄마가 아빠가 씻으신다고 화장실로 들어가시자마자 웃음을 뚝 멈추시더군요. 재은아, 이게 정말 예뻐? 예쁘면 너나 해. 이딴 싸구려 가방 뭐가 좋다고. 아휴, 니네 아빠나 너나 보는 눈이 그따구라서 어쩌니? 네 아빠야 돈이라도 많아서 나를 만났다지만 넌 앞으로 커서 어쩌려고 그러니? 새엄마는 혀까지 끌끌 차면서 한심하다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를요. 그 이후에 저는 보란듯 반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엄마에게만 그랬어요. 특히 아빠가 계실 때 더욱 못되게 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알겠네요. 새엄마는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음식도 하지 않았죠. 사업이 커질수록 아빠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저는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알았다고 해도 그걸 문제 삼을 성격도 아니셨지만요. 그때 저는 아직 음식이라든지 빨래를 할 줄 몰랐기에 보통 밥은 아빠가 주시는 용돈을 아껴서 이것저것 군것질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빨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엔 지금처럼 빨래방 이런 게 있지도 않았을 때라 옷에 냄새가 나고 얼룩이 져 있어도 그냥 입었네요. 그러다 하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오랜만에 뵌 친구 엄마께서 저를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라고요. 재은아, 요새 아빠가 많이 바쁘셔? 친구들은 저희 아빠가 재혼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친구 엄마께서도 모르셨고 단지 아빠가 일 때문에 바쁘셔서 신경을 좀 못 쓰시나 생각하셨나 봐요. 오늘은 이거 입고 집에 가. 아줌마가 재은이 옷 깨끗하게 빨아서 줄게. 알겠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왜 그러니? 응? 무슨 일 있어?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빨래를 해야 하는데 아빠가 바쁘셔서 세탁기 방법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 사정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후회가 되지만 그런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아무튼 친구 엄마께 세탁기 사용법을 배운 후로는 나름대로 새엄마와 함께 사는 방법에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제 방 청소야 어차피 제가 하던 거고 제 옷들도 한데 모아서 며칠에 한 번꼴로 빨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쉬운 건 음식이었죠. 사실 냉장고를 열면 밑반찬이나 뭐 그런 게 없진 않았어요. 새엄마가 자기가 먹으려고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가끔 아빠 드시라고 해놓는 음식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군요. 그러다 그 일이 터졌네요. 그날은 아빠가 연락도 없이 저녁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셨어요. 저는 아빠가 오신 것도 모르고 제 방에 빨래를 널어놓고 편의점에서 사온 빵으로 점심 겸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불쑥 열리더니 새엄마가 고개를 들이밀더군요. 재은아, 또 저녁 전에 군것질하고 있지? 어휴, 이 빨래는 도대체 뭐니? 빨래통에 넣어두라니까. 대꾸도 하기 싫어서 새엄마를 밀쳐내고 문을 닫으려는데 아빠가 뒤에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빠, 언제 오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어. 다 같이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나갈까? 그런데 재은이 너 이 빨래는 다 뭐니? 제가 대답을 하려는데 새엄마는 잽싸게 저를 막아서서는 아빠에게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 얘가 사춘기인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걸 끔찍하게 여기지 뭐예요? 그래도 빨래는 제가 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이렇게 몰래 빨아다가 자기 방에 널어놓고 그러네요. 당신이 좀 뭐라고 좀 해줘요.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그저 새엄마와 아빠를 방에서 밀어내고 문을 쾅 닫는 걸로 끝냈네요. 제 딴에는 새엄마와 사이가 나빠진 것을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아빠의 눈에는 사춘기 딸이 이유 없이 속을 썩이는 걸로만 보이셨겠죠. 밤이 되어 아빠가 제 방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더군요. 재은아, 엄마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건 아닌지 아빠는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 저 아줌마가 왜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렸어도 엄마가 훨씬 좋은 사람이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몰라주고 새엄마의 편을 들려는 아빠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네요. 결국 이 일로 저는 아빠와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어렵기도 했고 또 엄마의 빈자리로 인한 상처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빠는 끊임없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전보다 더 바빠지셨기에 한계가 있었죠. 저도 그런 아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에 간 저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위 말하는 문제아가 되었거든요.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친구들이 하는 일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아빠는 제가 점점 나쁜 길로 빠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재은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아빠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게 너무 무심했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네가 예전의 재은이로 돌아올 수 있겠니? 아빠의 눈물 앞에 저도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학교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더욱 사이가 나빠진 새엄마의 관계를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저 유학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제 말에 꽤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이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유라니요? 그런 거 없어요. 새엄마랑 더는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싫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빠는 생각을 해보자며 그날의 대화는 끝을 내셨어요. 며칠 후 아빠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유학을 가도록 해라. 나는 네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구나. 한국에서처럼 설 곳이 없다고 나약하게 구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그러면서 아빠는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이런 시기에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뭔지 나도 모르겠다만 네 친엄마 연락처다. 엄마, 그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게 한 사람이었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본 지가 얼만데. 이제 와서 연락처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아빠 얘기를 들어주겠니? 네 친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뿐이란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성악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저를 낳으신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가난한 시절에 결코 재능만을 가지고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니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었죠. 아무튼 엄마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재능 하나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아빠는 엄마가 떠나는 것을 반대했고 결국 두 분은 그 일로 골이 깊어져 서로에 대해 오해만 쌓이고 이혼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빠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셨는지 깨달으셨대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간 후였고 되돌리기엔 늦어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유학길에 오르고 한동안은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다 보니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닌지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아빠는 그때마다 엄마를 응원해 주셨고 두 분은 제가 겪었던 고통보다는 더욱 가깝게 지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네 엄마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단다. 무슨 이유인지 말도 없었고
어쩌면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닐까 추측은 해본다만 진짜 이유는 네 엄마 말고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네가 유학 얘기를 꺼내기에 나는 혹시나 네가 네 엄마와 연락하고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닌가 잠시 고민했었구나.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아빠의 욕심으로 또다시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구나. 아빠는 제 유학 상담을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처가 적힌 답장이 왔다고 해요. 나와 네 엄마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것 같다만 너와 내 엄마는 그렇지 않으니 혹시나 유학생활 중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리로 연락을 해보거라. 저는 그렇게 아빠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새엄마는 눈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에는 대단히 만족한 듯 보였지만 1년의 학비며 생활비며 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아주 못마땅한 듯 보였어요. 거기서는 어린애들도 지 용돈은 알아서 벌어 쓴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학교 들어가면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해. 너희 아빠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만 할 순 없잖니. 여태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앞으로는 즐기면서 살아야지 않겠어? 아줌마나 저희 아빠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사치하면서 사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긋지긋한 새엄마도 끝을 냈네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제 생각만큼 순탄하진 않았어요. 동양인이 거의 없는 학교다 보니 의도치 않게 차별도 당하고 또 언어가 안 되다 보니 처음엔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에게 연락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친엄마 또한 새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와 저를 괴롭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바뀌질 않았거든요. 아마도 상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혼자서 일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에겐 좋은 일만 이야기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적응도 되고 뚜렷한 목표도 생기면서 즐거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학생활에 적응하는 저와는 달리 아빠의 목소리는 조금씩 기운이 없으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물어도 아무 일 없다고 웃기만 하시는데 무심하게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행복했기에 다른 슬픔 같은 것들은 제 생활에 끌어오기 싫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아빠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는 백방으로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가 모른다는 거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유학 오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새엄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소식을 묻는 제게 네 예비 소식을 왜 나한테 묻니? 나 그 인간이랑 진작에 갈라섰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새엄마, 아니 더 이상 새엄마도 아니죠. 그 여자의 앙칼진 말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한 저는 그 길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도움받을 곳이 없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엄마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알려주신 번호는 친엄마의 연락처가 아니었고 비서 같은 분의 연락처였어요. 제가 사정을 말하고 연결을 부탁했더니 일단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힘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의 집이며 회사, 모든 것은 그 여자가 차지하고 있더군요. 또 아빠가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친구들도 결국 그 여자와 훨씬 가까운 사이였기에 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회사로 찾아갔지만 입구에서 제지되어 들어가지도 못하였네요. 결국 밤 늦은 시간까지 집 앞에서 기다려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아빠한테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라면 나 당신 절대 가만 안 둬. 그래? 뭘 어떻게 하려고? 너는 내가 바보처럼 앉아서 당할 것 같아 보이니? 너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하긴 멍청한 지혜위를 닮았으니 뭘 할 수 있겠어. 그 후로 아빠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어요. 딱 하나 알게 된 사실은 호적상으로는 아직 아빠와 그 여자는 혼인을 한 상태라는 거였죠. 아빠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이 없자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친엄마의 비서더군요. 엄마의 비서라는 그 사람은 현재 아빠가 있는 곳을 찾았고 제 친엄마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받은 주소로 당장 아빠를 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참담한 곳이더군요. 산속에 있는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이라곤 흙탕물에 가까운 지하수가 졸졸 나오는 정도였죠. 저는 아빠가 이런 곳에서 무얼 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더군요. 왜냐면 아빠의 사업은 그 사이 더욱 잘 되고 있었기에 아무리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해도 이런 곳에서 노숙자처럼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나 잘못된 주소가 아닌가 싶어서 연락을 해봤지만 정확한 주소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를 찾아서 산속을 뒤졌네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인기척이 들리고 드디어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 재은이냐? 재은아, 재은아! 아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빠는 두 눈이 멀어서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더듬더듬 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부축해 산속 폐가로 돌아왔어요. 일단 그날은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빠를 모시고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간단히 끼니를 때운 후 아빠가 그동안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난 후 피로 때문인지 아빠의 시력은 빠르게 나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에 가려 하니 그때마다 새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 아빠가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아빠에게 병원을 데려가 줄 테니 재산에 대한 양도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신 아빠는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야심한 밤중에 이 산속에 버려졌다고 해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날카롭게 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는 그 여자일 수 있다고 일단 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벽에 있는 붙박이 옷장 속으로 들어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공포스러운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당신 딸마저도 당신처럼 만들고 싶진 않겠지? 그럼 여기 서류에 사인하는 게 좋을 거야. 쉽게 끝내자고. 그렇게 욕심부려서 뭐 하려고 그래? 여기까지만 듣고 있어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빠를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저는 옷장 문을 열고 나와 그 여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그 여자는 혼자 온 것이 아니더군요. 아빠와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아빠의 친구라는 작자가 함께 와서는 집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자 뛰어들어와 저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빠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제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직감하시고는 어떻게든 절 도우려 하셨지만 역부족이셨죠. 하지만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은아, 여보!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에서 조금도 변함없는 엄마께서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뒤에는 경찰 여럿이 따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엄마와 아빠의 친구는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부축하여 어두운 산을 내려가 고급 외제차에 아빠를 태우셨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와 저는 그간의 사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유학생활을 하던 엄마께서 마음이 약해지는 날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다시 연락하기 위해 모질게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성공한 후에는 아빠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더군요. 결국 가족에 대한 마음을 접고 지내던 중 저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바로 한국의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되었고 경찰과 함께 왔다고 하더군요.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아빠가 잠든 사이 몹쓸 짓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사기죄와 상해, 유기 등 제가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제목들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아빠는 눈을 치료받아 상태가 좀 더 나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부모님 두 분이 다시 한번 잘해보시기로 하신 거예요. 긴 시간을 헤어져 지냈던 만큼 앞으로 남은 세월 두 분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제가 그랬듯 제 사연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여자입니다. 세상에 다사다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삶에 늘 감사해야겠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아직도 마음이 얼얼하네요. 저에게는 남편과 아들,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두 아이 중 큰아들은 2년 전쯤에 결혼을 했어요. 아들에게는 처음으로 와이프와 함께 가정을 꾸려 새 출발을 하는 값진 경험인데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존재가 생기는 일이니 정말 온 가족의 경사나 다름없었죠.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조만간 인사드리고 싶다고 처음 말하던 날, 남편과 제가 이야기했던 다짐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고부 갈등이 많고 어쨌거나 남의 집 귀한 딸이 우리 가족으로 오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귀한 아들 역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일이니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못된 시댁은 되지 말자 다짐했죠. 어떤 여자를 데려오더라도 내 아들이 선택한 동반자이니 열심히 응원해주자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예비 며느리는 첫 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 조금 긴장한 기색이 보였지만 얼마나 떨렸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네요. 물 흐르듯 순조로웠던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와 양간 상견례도 잘 진행되었어요. 예비 사돈들 얼굴도 뵙고 나니 더욱 안심이 되더라고요. 인품도 좋아 보이시고 두 분 다 인상도 구김 없으셔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왔을꼬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흡족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딱 올리자마자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들이 결혼 후에 시댁 근처에 출장 올 일이 있어서 하루 자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 신혼집과 저희 집이 차로 2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다 다음날도 출장지로 출근을 가야 해서 오랜만에 집밥을 먹을 겸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렸죠. 그런데 저녁에 반주 겸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몇 잔 들이키던 아들이 빨개진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이 결혼 잘한 거 맞겠지? 저는 아들의 말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혹시 싸우기라도 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래요. 하지만 사실 오늘 같은 출장도 업무가 금방 끝나는지라 마음만 먹으면 신혼집에서 자고 다시 출근해도 되는데 일부러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싸운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본가에서 자고 가는 건지. 저는 아들이 어떤 일인지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 괜히 근심이 생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다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캐묻는 것도 능사는 아닌 걸 아니까 그냥 지나가는 충돌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어요. 평생을 따로 살아온 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데 찰떡궁합처럼 모든 면이 잘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요? 남편 생일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모두 모여 외식도 하고 다 같이 한밤 자기로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며느리는 기분도 좋아 보이고 아들이랑 분위기도 신혼처럼 다정다감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괜한 걱정을 사서 했구만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를 보내고 TV를 보거나 누워서 쉬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저희 집이 외곽 쪽의 주택인지라 마당이 조금 넓은 편인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배도 꺼뜨릴 겸 산책을 하고 온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던 주방 쪽에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 창문으로 마당에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죠. 아, 내가 뭐 어른들 앞에서 뻐끔뻐끔 피냐? 이것 가지고도 난리야 왜? 그게 뭔 소리야 여보. 난 애초에 네가 담배 피는 줄도 모르고 결혼했어. 근데 시댁까지 와서 꼭 한 대 펴야겠어? 아휴, 조선시대야? 담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 정말 촌스럽다. 됐어. 그걸 떠나서 우리 임신 준비 중인데 이게 말이나 돼? 우리 술도 자제해야 되는 판국에 참. 그렇습니다.
산책 나간다던 아들 부부는 알고 보니 싸우고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리의 흡연 문제였죠. 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는 담배 펴도 되고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제 아들에게마저도 흡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렇게 떳떳하면 신랑 될 사람한테까지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듣자 하니 이제 아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술, 담배라니요. 이건 여자고 남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다 엿듣게 된 이야기에 저는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못 들은 채를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고 이러다가는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도 다 들릴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주방 베란다 문을 일부러 드르륵 열고 너희들 거기 있니? 목소리가 들리네.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산책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했죠. 그렇게 싸움은 일단락되었고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좀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다고 씻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따라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의도치 않게 내용을 좀 듣게 되었다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이 좀 알딸딸해서인지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속에 담아둔 말을 몇 가지 꺼내기 시작했죠. 몰라, 다 속은 느낌이야. 하나하나 짚어보면 엄청 큰일은 아닌데 사소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쏭달쏭한 지경이라니깐. 들어보니 며느리가 결혼 이후에 외출이 잦은가 봐요. 일터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집에 9시 이전에 들어오는 꼴을 못 봤다고 하네요. 그냥 친구를 만나면 만나고 온다. 모임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될걸. 무조건 야근을 했다며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술을 워낙 좋아하는지 술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당에서 싸운 이야기까지 들었는지라 며느리가 이해도 되지 않고 보기 좋지도 않았죠. 참 좋은 아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내 착각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다가 멈추는 아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토닥여주고는 안방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심란해지더라고요. 다 큰 아들인데 엄마가 대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도 우습고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이고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다 같이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이 갈 채비를 하는데 저는 영 마음이 쓰여서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손을 꼭 잡고 넌지시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요. 미영아, 부부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나누는 게 좋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남들에겐 없는 둘만의 유대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단다. 사람들이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만 전 그런 말 솔직히 좋아하지 않아요. 딸 같은 며느리는 결국 그저 부려먹기 좋은 며느리를 뜻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어디까지나 내 며느리도 사돈 어른들의 소중한 딸이라는 생각을 염두하며 제 친딸보다 더욱 극진히 예의 있게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 아들도 행복할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투명해지는 며느리의 태도는 그런 제 마음을 자꾸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슬쩍 뒤를 돌아 아들을 실컷 쳐다보더니 오빠가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라도 했나 봐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곤 대충 인사를 하고 차에 타버리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았죠. 내가 괜히 말을 한 건가? 며느리는 왜 저렇게 날이 서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은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상상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아들이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는 아기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아들의 모습에 저희 가족 역시 정말 행복했어요. 다만 며느리가 임신 초반부터 입덧도 너무 심한 데다가 피로감도 높아서 이를 바로 휴직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당연히 그러라고 했죠. 몸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일 안 한다고 해서 집안일 자처하지 말라고, 지금은 푹 쉬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도 해두었습니다. 게다가 사돈댁은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멀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했죠. 그런데 당장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건데도 갑자기 며느리가 기겁을 하듯이 그건 괜찮다고 극구 사용을 하더라고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불편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들과의 잦은 다툼 소재였던 술, 담배 문제 역시 이 아기 소식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되었을 걸 생각하니 더욱 기뻤어요.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분위기가 나아졌을 거라 생각하니 그간의 걱정들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 역시 온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죠. 그 후로 아들과 종종 전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입덧이 워낙 심해서 본인도 뭘 잘 못 먹는데요. 게다가 주방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본인도 집에서는 뭘 잘 못 먹어서 살이 5kg나 빠졌다고 하길래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좀 가서 도와주리? 하고 물어봐도 그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며느리가 먹을 만한 순한 음식들이라도 가득 챙겨서 한 번만 전달을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출발하기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굳이 부담 주기 싫어 집 앞에만 놔두고 와야겠다 싶어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누워있는 줄만 알았던 며느리를 아파트 라인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는 길인가 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전화했었는데 확인 못했구나. 다른 건 아니고 너희가 요새통 뭘 못 먹는다길래 음식만 앞에 놔두고 가려고 했지. 아휴, 그래도 제가 연락받고 나면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집에만 놔두고 가려 했다는데도 불쾌해하는 며느리. 그가 며느리에게 상냥함으로 일관했던 저에게도 그 정도라는 게 있는데 저 역시 기분이 확 상했죠. 그런데 이상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한 화장과 짧은 치마, 거기다 한 뼘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집 앞에만 놔두고 가려 했던 게 너한테는 그렇게 당황스러울 줄 몰랐구나. 그리고 어디 나가는 길이니? 아, 잠깐 앞에 친구 만나러요. 그러나 계속해서 전혀 임산부로는 느껴지지 않는 며느리의 착장. 특히나 높은 구두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괜찮냐, 춥지는 않냐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설렁설렁 인사만 한 채 먼저 획 가버리더라고요. 그 무례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는 이 집에 이런 식으로는 찾아오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반찬만 얼른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쯤에 반찬을 발견했는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아들은 제가 언제 왔다 갔냐고 물었지만 저는 굳이 오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하진 않았습니다. 근처에 들를 일이 있어서 잠깐 놔두고 온 거라 둘러댔고, 며느리는 집에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아직 밖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할 말이 많았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뭘 해봤자 악영향만 끼칠 것 같아서요. 대신 요즘 둘 사이는 어떠냐고 물으니 아들에게서는 그저 별일 없다, 괜찮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러나 머지않아 그 별일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과 백화점을 가던 길이었죠. 아들 사는 곳이랑도 멀지 않은 곳이라 연락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며느리랑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닌지라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좁은 골목 사이로 며느리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엔 담배가 쥐어져 있었죠. 다행히 남편은 운전을 하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임신했다는 며느리 손에 담배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수화음이 한참 울리고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 물으니 저더러 왜 전화하셨는지부터 말하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이제껏 참아왔던 마음이 터지듯 폭발하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죠. 미영아, 오냐 오냐 했더니 요즘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어른이 어디냐 물었으면 어딘지부터 말해라. 내가 괜히 묻는 것 같니? 평소와는 다른 제 말투에 약간은 당황했는지 멈칫하는 며느리. 조금은 정적 후에 백화점에 잠깐 들렸다며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쇼핑을 하라고 한 뒤 화장실에 들어와 통화를 이어갔죠. 그럼 내가 방금 본 골목에서 담배 피던 여자가 너가 맞겠구나. 임산부인 네 손에 왜 담배가 있는지 설명해 볼래? 제 목격담에 놀랐는지 한참을 말없이 우물쭈물 대던 며느리는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하며 저에게 애원하더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지를 못하다 보니 갑자기 담배 생각이 간절하게 났다. 제발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이 한 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사실 예전에 마당에서 너희 싸우던 그날부터 네 흡연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 임산부면 임산부답게 네 건강과 아기 건강만 생각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간신히 진정한 뒤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알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남편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며 사정을 하길래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뒀어요. 호통을 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호통을 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죠. 아들에게는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으니 더 큰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와 전화 이후로 일주일 남짓 지났을까요? 갑자기 대낮에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가 전화를 수십 통째 받지 않고 있다고 전날 밤부터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와이프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거래처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엄마라도 제발 가서 확인 좀 해달라는 통화였죠. 저 역시도 놀라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일절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그 먼 길을 택시를 잡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곤 엘리베이터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휴대폰에 119까지 미리 눌러두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맨 먼저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으로 다가서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두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모두 초면이었고 제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발을 신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영이 얘는 진짜 지 남편이 다 알게 된 순간 무조건 이혼 아니냐? 대단하다 진짜. 그러다가 뒤에서 제 기척을 느끼고는 깜짝 놀라 신발도 다 신지 않은 상태로 구겨 신고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저는 이들을 본 것부터 며느리에게 위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 가라앉은 마음으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죠. 집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고 며느리가 보이지 않길래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코까지 골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꼴을 보면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대로 자고 있는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깍소리와 함께 눈을 뜨는 며느리, 제 얼굴이 보이자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건지 놀란 표정과는 달리 움직임이 둔했어요.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에 적혀있던 119를 한숨 쉬며 지워버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래처 일 끝나자마자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영문도 모르는 아들은 와이프 괜찮냐고 묻고나 있고 저는 이미 나는 도착해 있으니 빨리 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모든 게 탈로 나서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미친이었구나. 너 지금 네 뱃속의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나 있는 거니?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소름 돋게도 며느리가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죠. 술이 덜 깬 건지 이게 본 모습인 건지 분간도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옷장에서 아무 외투나 골라 잡아 입더니 자키를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꼴로 어딜 나가냐니 산부인과에 갈 거랍니다. 방금 저한테서 맞아서 그 충격으로 아기가 유산된 것 같으니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네요. 손주를 죽인 살인자 주제에 어째서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냐며 닥치라고 소리치고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며느리. 저는 정말 못 볼 꼴을 보는 기분이었죠. 저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하려는 막장 며느리. 제가 뒤따라가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소리를 치니 자기한테 소리치지 말랍니다. 손주 살아있기를 기도나 하라며 제 어깨까지 밀치네요. 그 상황에서 비틀거리다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에 기스까지 냈어요. 아주 엉망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들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약에 취한 건지 아직도 해롱거리는 며느리야 아들이 눈을 마주쳤고 아들은 맥이 탁 풀린 표정으로 정말 설마 했었는데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제 아들을 보자마자 너희 엄마가 우리 아기를 죽였다며 눈이 벌개져서는 저를 째려봤어요. 정말 경찰에 신고도 했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오셨는데 며느리가 도저히 정상범죄 상태가 아니니 서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저희들을 경찰차에 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건강 상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산부인과부터 갔다가 가면 안 되냐고 경찰들에게 물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엄마 안 가도 돼.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제 임신 아닌 것 같아. 일단 경찰서부터 갔다 와서 다 이야기할게. 아들이 이렇게 말한 후 갑자기 경찰서에 함께 동행한다고 했죠. 이 상황에 임신이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폭탄이 연속으로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경찰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죽인 사건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정말 미쳐도 이 정도로 미친 인간은 처음 봤네요. 저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한 뒤 지옥 같은 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밝혀진 진실은 제가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일단 아들의 말은 의심이 아닌 확신이 맞았죠. 며느리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유산할 아기가 뱃속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간 며느리는 한 번도 아들을 산부인과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했죠. 항상 자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었고 입덧이 심하다, 피로가 심하다 떠들었던 것도 매일 대낮에 술에 취해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술 먹은 흔적을 지워서였던 거였어요. 낮에 제가 마주쳤던 현관의 남자들처럼 매일 술 친구를 집에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이 불러다가 진탕 마셨나 보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며느리에게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일도 하기 싫고 남편과도 아기 문제로 자꾸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임신했다 둘러댔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라고 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꺼낸다는 이유가 고작 저런 거라니 머리가 얼마나 비어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무식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딱 걸려버리자 시모 때문에 유산을 한 척을 하려 했다는 것 자체도 소름이 돋았죠. 무식하고 치졸하고 가벼운 며느리, 어떻게 저딴 물건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곧 주차장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며느리가 긁어먹었던 남의 차, 그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저에게 떠들었던 미친 소리들까지 아들이 모두 듣게 되었고 정황을 모두 들은 아들은 분노하다 못해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엉엉 울며 아들이 말하더군요. 넌 진짜 나를 술값 내주고 집값 내주는 돈줄로만 봤구나. 네 습관적인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정도면 사람 잘못 본 내 탓도 있네. 제발 깔끔하게 헤어지자.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정말 이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감정 모르실 거예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물론이고 저 남편 역시 너무나도 예쁘게 봤던 며느리의 첫인상, 그 순간이 너무 미칠 듯이 후회되었네요. 온 가족이 속았던 이 골빈의 정체를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에서 확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들은 그간 정말 많이 참아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의혹들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아이마저도 거짓말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이런 아들의 심정을 느껴보자니 이 어미의 마음 또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만큼 이혼 과정은 아주 계속으로 진행되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며느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군요. 탱자 놀고 먹고 술 처먹을 수 있는 공간과 돈줄이 동시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원하지 않을 만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몰랐던 거짓말들까지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이번 임신과 술, 담배 정도만 속인 게 아니더군요. 아들에게 자기 출신 학교, 전공, 그리고 최근까지 일했던 직장까지 속였다 하더라고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휴직해야겠다고 말했던 며느리는 알고 보니 자신이 다닌다고 말했던 회사 건물 근처에 스크린 골프장 카운터를 보고 있었죠. 왜 이것까지 모든 걸 속이려고 했던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 아들이 재벌 2세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누굴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이렇게 습관처럼 숨기게 되는 것 같다고요. 너무 늦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까지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도 직업도 남편도 잃고 이제 남은 건 빈 술병뿐인 며느리. 들어보니 사돈 쪽에서도 자기 딸의 실체를 듣고 나서 혀를 내두르며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네요. 그간 별의별 거짓말로 집에서 끌어다 쓴 돈이 1억 원 좋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미친의 불행에 더 이상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빨리 아들이 모든 걸 마무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처음엔 그저 참한 아가씨, 나중에 좀 퉁명스러워도 내 가족이라 생각했던 며느리. 알고 보니 이렇게 모든 것이 거짓말로 포장된 인간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악연이 절대 찾아오지 않길 바랄 뿐이죠. 저는 지금 우리 가족,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픈 큰아들이 어서 모든 걸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점차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죠. 2년 전 화기애애하던 그 시절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이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주선해줬는데 오랫동안 연애하지 못하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친구가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상대방 여자가 동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좋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말에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 소개팅 상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청나게 동안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대 여자가 2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 같았어요. 체구도 작았고요. 제가 여자한테 진짜 20대 중반 맞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그 나이가 맞았죠. 여자 말로는 어머니가 동안이랍니다. 저는 주변에 동안인 사람들을 몇몇 보긴 했지만 그 정도로 동안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무튼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분위기 편안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만나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고 여자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2번 정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했죠. 그리고 만난 지 3년 정도 됐을 때 결혼했고요. 그 엄청난 동안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와 1년 정도 만났을 때
아내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장모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주말에 처가댁을 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엄마를 닮아서 동안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얼마나 동안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처갓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분명 장모님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0대로 보였어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장모님 역시 아내처럼 체구가 작고 헤어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어서 더 어려 보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장모님에게 진짜 동안이시네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상견례를 하기 전 부모님에게 예비 장모님이 동안이니까 깜짝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릴 정도였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동안이면 얼마나 동안이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장모님을 처음 본 부모님은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몇 살 때 결혼하신 거냐고 물어보실 만큼요. 아무튼 장모님이 앳된 얼굴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가끔 장모님과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다들 부부인 줄 알더라고요. 심지어 장모님이 제 내연녀라는 소문이 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장모님이 저를 데리러 회사 앞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장모님이 제 회사 근처에서 친구분들을 만났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죠. 근데 제가 장모님을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직장 동료가 봤나 봐요. 다들 결혼식 때 와서 제 아내 얼굴을 알았던 터라 순식간에 제가 바람났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랑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저를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부르더니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다른 여자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어떤 동료가 봤다고 정말 바람 피우는 거 맞냐고 했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장모님이라고 했는데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결혼식에 왔던 직장 동료 중에서 제 장모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장모님의 앳된 얼굴 때문에 난처했던 적이 많아요. 더 웃긴 건 제 아내랑 같이 외출하면 사람들이 여동생으로 알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동생인 줄 알거나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는 동네 아주머니가 제 아내에게 잔소리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처남은 장인 어른을 닮아서 그런지 동안은 아니에요. 친구들은 동안인 아내랑 사는 건 복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아내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의 그런 말은 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내가 동안인 건 아내에게만 좋지 저에게는 하나도 좋지 않거든요. 저도 동안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도 어디 가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랑 아내를 번갈아 보면서 저에게 너 요즘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말을 자주 들으니까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팩도 하고 좋은 화장품도 바르면서 노력했는데 타고난 동안을 이길 순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근 나갔다가 이른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타르트를 파는 가게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순간 아내와 장모님이 생각났죠. 왜냐하면 아내랑 장모님이 타르트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가게로 들어가 타르트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해드리려고 장모님에게 전화했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이랑 처갓집이 차로 15분 거리예요. 비교적 가까운 편이죠. 저는 처갓집에 도착해서 다시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받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왕 온 거 집에 가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처음에는 인기척이 없었는데 두 번째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누구세요? 라고 하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저예요 장모님 이라고 하니까 장모님이 당황해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줄 게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잠깐만 이라고 하시더니 한 5분 후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을 봤는데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말을 더듬으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타르트를 전해드리면서 드시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장모님이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르트를 받으신 장모님이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계속 초조한 기색을 보이면서 서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장모님에게 어디 편찮으신 거냐고 물으니까 어색하게 웃으면서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쉬는데 방해됐다고 생각해서 바로 가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웃으시면서 응, 조심해서 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문을 닫아버리셨죠. 평소 장모님과 조금 다른 모습이라서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아프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였나요? 늦은 밤이었는데 처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갑자기 별일 없죠, 왜요? 누나도 잘 지내죠? 라고 묻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약간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술 마셨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한잔했다고 하더라고요. 꽤 늦은 시간이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고 그냥 끊더라고요. 처남이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색해하지 않고 잘 따랐어요. 저랑 같이 술도 여러 번 마셨고요. 처남 말로는 본인은 누나가 아니라 형을 가지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남을 친동생처럼 잘 챙겨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처남의 전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술 마시다가 생각나서 전화한 거겠지 라고 여겼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처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술 마시고 있냐고 물었더니 동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마시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혼자 마신다고? 라고 했더니 저에게 매형도 같이 한잔할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처남이랑 같이 한잔 마시고 싶었어요. 그때가 금요일이라서 더 술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아내 눈치가 보여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랬더니 제 마음을 읽었는지 처남이 그냥 혼자 마실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처남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처남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혼자 술을 마신다고? 라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처남은 절대 혼자 술을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걔 요즘 무슨 일 있나? 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기회인 것 같아서 아내에게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나게 외투를 챙겨 입고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있다던 포장마차로 향했죠. 처남 말대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빈 술병을 보니까 꽤 많이 마신 것 같았고요. 제가 처남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처남이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아마 말해도 믿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남에게 믿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처남이 다시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장모님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닐 거야. 처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처남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처남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우연히 장모님 휴대전화를 받다가 어떤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대요. 근데 그 문자의 수위가 꽤 높았답니다.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처남에게 친구랑 장난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처남이 친구랑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장난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처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제가 문자 말고 다른 건 없냐고 했더니 특별한 것은 없는데 요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긴 했대요. 처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으면 장모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엄마도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 수도 있지 왜 참견이야? 라고 하신답니다. 처남은 저에게 처음엔 누나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매형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누나보다는 매형이 덜 충격받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처남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일단 뚜렷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했어요. 처남은
만약 진짜 불륜이면 어떡해요, 매우. 이라고 하면서 연거푸 술만 마셨죠. 저는 처남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처남에게 무슨 일 생겼냐고요. 그때 순간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저 역시도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요즘 처남이 일하느라 많이 힘든가 봐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요즘 이직하고 싶다더니 그것 때문에 고민인가 보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잘 오지 않았죠. 처남 말대로 정말 바람이 맞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걱정만 쌓여갔어요. 처남도 같은 마음인지 저에게 전화해서 엄마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왜요? 이라고 했고요. 고민하다가 좋은 조언을 얻으려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모두 털어놨어요. 그러자 친구가 조용히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러는 편이 훨씬 속 시원하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친구한테 어떻게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장모님의 뒤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장모님을 미행하라고? 라고 했더니 그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을 미행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아예 미행이라는 것 자체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장모님의 뒤를 밟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요. 그런데 친구가 분명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친구 말대로 적당한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흘렀을까요? 친구 조언대로 적당한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장인어른이 친구분들이랑 캠핑을 가신 거였죠. 그것도 2박 3일 동안요. 마음 같아서는 회사도 빠지고 주야장천 미행만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계획을 처남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가를 낸 처남이 낮에 미행하고 저녁과 밤에는 제가 미행하기로 했어요. 막상 장모님 뒤를 밟을 생각하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까 하는 고민도 들었고요. 처남은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반드시 증거를 잡고 싶은지 낮에 미행한 결과를 저에게 꼬박꼬박 보고하더라고요. 처남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게으름 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저도 열심히 장모님 뒤를 밟았죠. 장모님에게 행여 들킬까봐 자동차도 렌트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틀 동안 저녁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낮에는 기껏해야 마트에 가서 장만 보셨고요. 말하자면 허탕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처남도 저도 잘못 알았나? 바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양하는 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했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에 장모님이 외출을 하셨어요. 그때가 밤 9시쯤이었죠. 장모님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시길래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가던 장모님은 어느 철물점 앞으로 차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처음에 장모님이 철물점에서 뭔가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철물점으로 들어가고 나서 5분 후에 갑자기 철물점 불이 모두 꺼지는 거예요.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도 나고요. 그 순간 철물점 안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작은 창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주변을 살펴서 거리에서 나뒹굴고 있던 벽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벽돌을 밟고 창문 안을 보았죠. 근데 생각보다 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최대한 안을 살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의 뒤통수가 보이더군요. 저는 일단 보이는 장면을 증거로 남겼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앞에선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차마 그 장면을 제 입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어떤 남자랑 철물점 안에서 그 짓을 하셨거든요. 의심만 하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장모님의 내연남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장모님 또래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자고 생각하고 증거를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처남이 전화해서 특별한 점이 없냐고 물었지만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 다시 그 철물점으로 갔어요. 주인은 60대가 넘은 아저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어젯밤에 봤던 그 내연남은 주인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혹시 철물점 직원이 따로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저씨가 이렇게 작은 철물점에 따로 직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본인이 혼자 가게를 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저씨한테 어제도 아저씨가 가게 보셨어요? 제가 어제 왔을 때는 다른 분이 계셔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제요? 어제는 제가 동창회가 있어서 저희 아들이 잠깐 봐줬어요. 가끔 무슨 일 있을 때 아들이 대신 가게를 봐주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아빠 나왔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외투가 어젯밤에 내연남이 입고 있던 거랑 일치했어요. 저는 내연남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혹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내연남이 경계하면서 그건 왜 물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너무 어려 보여서요. 혹시 20대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연남이 어려 보인다는 말에 좋아하면서 아니요, 30대 후반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30대인 남자랑 철물점에서 밤을 보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대로 철물점에서 나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언제나 자상하고 다정했던 장모님은 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가 알던 장모님의 모습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차 안에서 내연남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30분 후쯤에 내연남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걸어가는 내연남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뒤를 돌아 저를 본 내연남이 아까 그 손님이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죠. 제가 잠깐 대화 좀 하자고 했더니 무슨 대화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내연남에게 장모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연남한테 장모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장모님 사진을 본 내연남이 깜짝 놀라면서 에? 제 여자친구인데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여자친구라고 하는 내연남을 보니까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헛웃음을 치니까 내연남의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대체 누군데 남의 여자친구 사진을 가지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연남에게 당신 여자친구 사위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연남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 하면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내연남에게 당신 여자친구가 결혼한 거 몰랐냐고 물었더니 놀라면서 땡땡씨가 결혼했다고요? 라고 대묻더라고요. 내연남 입에서 나온 이름이 장모님 본명이 아닌 걸로 봐서는 장모님이 이름을 속인 것 같았죠. 제가 결혼한 유부녀라고 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다시 묻더군요. 그 순간 느낌이 왠지 쎄했어요. 그래서 내연남에게 당신 여자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당당하게 40대 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장모님의 결혼 여부와 이름은 물론 나이까지 속이셨다는 사실을요. 저는 내연남에게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과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장모님 실제 나이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너무 놀랐는지 내연남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연남을 일으켜 세우면서 알아요. 우리 장모님이 아주 많이 동안이시긴 하죠. 근데 어떻게 진짜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을 어디서 만난 거냐고 물었죠. 제 물음에 내연남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만났다고요. 길에서 우연히 예쁜 여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먼저 가서 몇 살인지 물었대요. 그런데 장모님이 본인이 40대 초반이라고 했답니다. 내연남이 그 말을 듣고 연상도 상관없다고 연락처 좀 달라고 했더니 순순히 알려주더래요.
그 후로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당연히 잠자리도 가졌고요. 그런데도 자신이 만났던 여자가 결혼한 중년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대요. 만약 알았다면 계속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연남은 당장 장모님을 고소할 기세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된 이상 더는 비밀로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먼저 처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믿지 않길래 증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비명을 지르면서 당장 영상을 끄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엄마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향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장모님은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아직 내연남이 전화하지 않은 것 같았죠. 아내는 다짜고짜 증거 영상을 장모님에게 내밀면서 엄마, 정말 어린 남자랑 바람난 거 맞아? 라고 물었어요. 증거 영상을 본 장모님은 기겁을 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 찍었냐고 물으셨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지금까지 날 미행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아내가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엄마가 나이도 이름도 속이고 어린 남자랑 불륜을 저지른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장인어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동안이라고 예쁘다고 하는데 정작 남편인 장인어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애정 표현도 해주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이 행동했대요. 그런 장인어른이 늘 불만이었는데 어느 날 웬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예쁘다며 말을 건 거죠.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아서 40대 초반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믿으면서 연락처까지 물어봤대요. 그때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가르쳐줬다고요. 장모님은 그 내연남을 만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가능하면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답니다. 아내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고 오열하며 말했어요. 장모님은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장인어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비밀로 할 수 없었던 아내는 모든 사실을 장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장모님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던 장모님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인어른에게 당신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아내와 처남은 기막혀 했죠.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거라는 장인어른 말에 장모님은 태도를 바꾸고 잘못을 비셨어요. 무릎까지 꿇고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식은 장인어른은 용서해줄 생각이 없으셨죠. 결국 장인어른은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진행과 동시에 장모님은 집을 나가셨고요.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병실로 오셨는데 아내가 쫓아냈어요. 장모님에게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죠. 처남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단 장모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내연남은 장모님을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엄마가 고소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는지 아내가 내연남을 직접 만나 사과하더라고요. 아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내연남이 마음을 풀고 고소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소송은 당연히 장인어른이 승소하셨죠. 소송에서 진 장모님은 많은 위자료를 장인어른에게 지급해야 했고요. 이혼 후에 장모님은 작은 이모님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틈틈이 장모님이 아내와 처남에게 연락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도 전화하셔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장모님에게 너무 실망해서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장모님이 미인이고 동안이어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혼하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가족들에겐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처남은 술이 늘었죠.
아내는 지금은 마음을 추스리고 잘 지내는데 이따가면 장모님 생각하면서 울어요. 아무래도 상처를 다 치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부디 장모님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